안녕하세요.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찾아 떠나봅시다. 출발. 성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작고 멋진 이런 성들을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성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하면 산성이 대부분이죠.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한양에 있는 성, 남대문, 동대문 등등 남아 있습니다. 평양, 개성도 마찬가지로 입구 역할을 하는 성문이 남아 있습니다. 평야지대에 설치가 된 성벽과 성문,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설치를 합니다. 수년, 수십 년에 걸쳐서 성벽을 쌓고 성문을 만들죠. 우리의 수도, 즉 서울입니다. 서울은 한나라의 수도를 말합니다. 한자어로 경성이라고 부릅니다. 서라벌의 어원으로 인해서 서울이 되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서울, 경성, 수도 다 같은 말이 됩니다. 그럼 삼국시대 신라의 서울은 어디였을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금성과 월성입니다. 그럼 신라에는 서울이 두 군데인데 신라보다 5배나 더 큰 조선에서는 서울, 한양이 하나일까요? 고려는 서울이 서경, 개경, 남경, 동경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조선보다 작았다는 고려는 무슨 자격으로 서울이 4군데였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조선의 땅보다 고려의 땅이 그만큼 넓었다라고 해야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고구려는 환도성, 국내성, 평양성, 동왕성, 장안성 5군데나 됩니다. 백제는 중국 사서에 보면 백제는 동서에 각각 수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최소한 2군데입니다. 신라도 아까 말한 대로 금성과 월성이 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발견된 월성의 해자가 있습니다. 왜 해자가 발견되고 나서 반월성이라는 지명, 어디서 듣지도 못한 이름이 떡하니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왜 반월성이 나왔을까요? 구글어스로 반월성을 찾아보았습니다. 해자가 있고 반달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반월성이 된 건가는 모르겠습니다. 사서에 나와 있는 월성의 규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비슷한 넓이가 나옵니다. 과연 여기가 월성이었을까요? 월성의 근처에 있어야 하는 낭산이 있습니다.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표면이 해발 40m입니다. 낭산 정상은 97m입니다. 근처에 있는 산들에 비해서 너무 작고 낮은 산입니다. 또한 월성 근처에 명활성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정확히 명활성입니다. 평지에 세워지는 성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경주 옆에 명활산성이라는 곳이 있을까요? 구글어스로 한번 보겠습니다. 월성의 오른쪽 3km 400m 떨어진 곳이 명활산성입니다. 화면을 넓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월성의 오른쪽은 산지입니다. 명활성이 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지형입니다. 즉 산성으로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삼국사기에 나오는 성들이 아무렇게 낯쓰여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활성과 같이 산성으로 비정한 곳이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라의 성 중에 견화성이 있습니다. 주석에 보면 견인산성일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있다고 합니다. 산성과 성은 틀리죠. 같은 성이긴 한데 산에 있고 평지에 있고 차이입니다. 비열성이 있습니다. 주석에는 학성산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삼량성이 있습니다. 주석에는 성황산성과 북부동산성으로 추정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웅현성이 있습니다. 주석에는 웅산성이라고 써 있습니다. 웅진현의 성을 쌓아 웅진으로 통하는 도로를 열었다. 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사시성입니다. 양성산성이라고 써 있습니다. 곽석성입니다. 이원리 산성이라고 써 있습니다. 답달성입니다. 관산성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7개의 성뿐만이 아니라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산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평지에 있어야 하는 성을 평지가 부족하여 산성으로 비정한 것 같습니다. 그럼 삼국사기에서는 일반성과 산성의 차이를 구분 안 했을까요? 이것 또한 삼국사기 기록을 보겠습니다. 와산성을 공격하다, 대증산성을 쌓다, 모산성을 공격하자, 장산성 공격을 물리치다, 봉산성을 쌓다, 백제의 봉산성 공격을 막아내다, 호산성을 함락시키다, 우산성을 공격하였다가 패배하다, 원산성을 함락시키다, 우산성에서 백제에 승리하다, 독산성에서 백제와 신라의 연합군에 패배하다, 북한산성에서 신라에 패배하다. 이와 같이 삼국사기에서는 산성과 일반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반도의 경주가 월성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월성이 하나뿐인 거와 명활성이 자리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북쪽에는 만월성이 평지에 있어야 합니다. 경주 북쪽은 평지가 있습니다. 남쪽에는 남산성이 있어야 되죠. 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서쪽에는 성이 없을까요? 서쪽에도 방어를 해야 하는 고산인가요? 이상한 일입니다. 그럼 대륙의 지형에서 월성을 찾아보겠습니다. 월성 동쪽으로 명활성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평지에 성을 쌓을 수 있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남쪽에 남산이나 낭산이 있어야 합니다. 산이 있어야 하는 지형이어야 합니다. 북쪽에도 산이 없는 평지가 있어야 됩니다. 만월성이 있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서쪽에는 장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엄청 큰 천년의자입니다. 그래서 서쪽에는 방어할 수 있는 성이 없는 겁니다. 그럼 구글어스로 평지나 산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명활성은 오로지 평지뿐입니다. 산이 없습니다. 북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지뿐입니다. 남쪽은 산이 있습니다. 산이 세 군데나 됩니다. 이제 월성이 있는 곳을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가 신라의 서울입니다. 해자가 깊게 파져 있고 넓습니다. 경주의 해자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나오는 서울의 명칭은 금성, 월성, 신월성, 만월성 등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월성은 서울이 아닌 듯합니다. 그럼 월성이 있는데 신월성이란 단어가 또 나옵니다. 헌것을 새 것으로 바꿨을 때에 사용하는 단어로서 신, 새로울, 신을 씁니다. 성을 수리했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월성을 더 넓게 확장하거나 월성 본래의 모양에서 변형이 되면 신월성으로 명칭을 바꿔서 사용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말이 맞지 않다면 제가 말한 곳이 월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월성의 넓이는 둘레가 1023보입니다.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1200m 정도 나옵니다. 제 가정을 생각해서 측정해 보겠습니다. 월성의 크기는 24km가 나옵니다. 한반도 경주에 있는 반월성이랑 이상하게 비슷합니다. 그럼 금성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38km 나옵니다. 당나라 계산법으로 1리에 540m라고 합니다. 중국 정사에서 보면 금성은 7리에서 8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면 3780m에서 4320m까지 나옵니다. 금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낙랑에서 침입이 2번 있었습니다. 서기 4년과 14년입니다. 최리의 낙랑국이 고구려한테 멸망당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럼 최리의 낙랑국이 산동성이나 신라의 아슬라 근처에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왜에서 많은 공격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금성과 월성은 붙어있는 커다란 성입니다. 그 성을 수호하는 만월성, 명활성, 남산성이 존재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남산성과 같이 있는 낭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선덕여왕님이 묻힌 곳이기도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금관과 금동관이 가장 많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금관과 금동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왕이 되어야 금관 또는 금동관을 쓸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 화하족들은 왕관 또는 금관 등이 있을까요? 오르도스 내몽골 북쪽에서 발견된 금관이 있습니다. 2개의 금관이 존재하며 첫 번째로는 훈족의 묘지에서 발견된 독수리 모양 금관이라고 합니다. 발견 지역은 어얼도스시 항진기라는 초원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곳 동남쪽으로 가면 4000년 전 유적이 있는 곳입니다. 상나라 때는 이곳에 사람이 많이 살았었나 봅니다. 두 번째로는 내몽골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 한나라 보석이 박힌 금관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내몽골 쪽에서 왔다고 하니 북쪽 위 초원에서 발견된 듯합니다. 화하족들의 말하는 금관은 몇 가지가 있으나 명나라 때의 왕관이고 청나라 때 왕관입니다. 저렇게 넓은 땅에서 왕관, 즉 금관이 발견이 안 되었다는 게 이상합니다. 만약에 도굴꾼이 도굴을 해서 금관을 발굴했다고 하면 그 도굴꾼은 그것을 그대로 암시장에 팔았을까요? 아니면 금으로 녹여서 팔았을까요? 지금 현재 금값 시세입니다. 순금 3.75g을 팔 때 33만 4천원입니다. 보통 금관의 무게가 350g에서 1.2kg까지 있습니다. 평균 잡아 700g이라고 생각한다고 치고 금관은 보통 순금에 가깝지만 조금 떨어진다고 계산을 하면
3.75g에 30만원 계산을 하겠습니다. 700 나누기 3.75를 하면 186.666 나옵니다. 30만원 곱하기 186.666을 하면 5,599만 9,800원 나옵니다. 도굴꾼의 선택이긴 하겠지만 녹여서 팔았을 가능성과 암시장에 팔았을 가능성, 어디에다가 팔아야 이득이 더 남고 증거도 없앨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금관과 금동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지고 없는 금관과 금동관도 있다고 보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수많은 고대 무덤이 일본인들의 손에 의해서 도굴된 유물들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겁니다. 그 중에 수십 개의 금관과 금동관, 금으로 만든 유물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도굴꾼에 의해 도굴당해서 없어진 유물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풀어가야 할 숙제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백제의 수도라고 배우고 있는 곳을 지금의 서울을 위례성으로 배우고 있고 충청남도 공주시를 웅진, 충청남도 부여군을 사비성으로 배워왔습니다. 전라남도 익산시에 있는 왕궁리를 가시면 왕궁리 5층 석탑이 있고 백제 왕궁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석벽으로 성벽을 쌓은 흔적이 있습니다. 둘레가 약 1.4km 나옵니다. 이 정도 크기의 성이면 궁전 정도의 크기입니다. 국가의 궁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 왕궁리 유적지에서 서북쪽으로 2km 가면 쌍릉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기에 이미 도굴을 당해서 남아있는 게 나무상자 안에 있는 뼈 조각들이라고 합니다. 뼈들은 많이 훼손되고 썩어서 조각 맞추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뼈의 길이를 통해 추정한 키는 161cm에서 최대 170.1cm로 당시 성인 남성의 평균 키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뼈에서 탄소가 남아있는 뼈를 미국에 보내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 뼈 주인이 사망한 것은 서기 620년에서 659년 사이로 나왔다고 합니다. 무왕의 사망한 시기는 서기 641년이므로 무왕의 뼈에 가깝다고 해서 이곳 쌍릉이 무왕릉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비성이 이곳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사비성은 부여군에 위치한 곳으로서 수많은 유물이 나온 곳입니다. 사비성의 한자를 보시겠습니다. 물 이름 사의 한자와 강 이름 비의 한자입니다. 4개의 강이 흐르는 곳, 사비성입니다. 익산시 왕궁리에는 강이 없습니다. 부여군에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4개의 강이 있어야 하는 곳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비성의 이름하고 맞지 않는 지역입니다. 산동성, 제녕시, 옛날 이름 제주입니다. 사수현이 있습니다. 4개의 강이 있는 곳, 사비성. 왕궁리 유적에서 발견된 기와입니다. 왕궁사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수부라고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부라는 글자는 우두머리의 관청이라고 해석하면 되지만 무언가 이상합니다. 학자들은 국가의 수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국의 제후국이었던 왕궁터가 있던 자리이거나 유주자사 같은 관리인이 있던 관청이 아닐까 합니다. 왕궁이었던 이곳에 신라의 절이 세워지고 9층 목탑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9층 목탑터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왕건 고리 시기에 들어서서 목탑은 없어지고 5층 석탑이 세워지고 이곳의 이름은 왕궁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 중에 유리구슬이 있다고 합니다. 유리구슬의 원산지는 인도네시아 수도가 있는 자와섬이라고 합니다. 아랍국들과 교역을 한 신라입니다. 아랍국들은 인도네시아 섬들을 신라라고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이드리시 지도를 보시면 신라를 섬으로 표시한 곳이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무령왕릉이 공주에서 발견되어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만 가지의 유물이 발굴되었고 왕의 무덤이라는 지석도 발굴되어 세상에 하나뿐인 왕의 지석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관이 없습니다. 금관이나 금동관이 없습니다. 도굴되지 않은 무덤에서는 왕관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에는 유난히 금관이나 금동관이 많이 발굴되었었습니다. 금관이 발견된 곳은 지금의 경주의 무덤군에서 발굴되어 황금의 나라라는 명칭을 받았습니다. 금동관은 기성학계가 말하는 신라 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서산 부장리 5호분에서 발굴되었고 천안 용원리 9호분에서도 발굴되었습니다. 공주 수촌리 1호분과 4호분에서 금동관이 발굴되었고 익산 앞점리에서도 1호분에서도 발굴됩니다. 나주 친촌리 9호분에서 발굴되고 가야곡들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 합천 옥전 23호분에서도 금동관이 발굴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바다인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에서 발굴되었습니다. 금관은 경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경주의 지역에는 동신라의 수장이 있고
그 외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관리하는 수장들이 각각 존재했다고 보입니다. 동신라의 관리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고무덤군에서 중국식 도자기가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공주 수촌리 고분군에서 흑유계 수호가 발굴되었고 공주 송산리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중국식 자기라고 합니다. 원주 법천리에서 출토된 양 모양의 자기라고 하는데 중국 남경에서 출토된 자기랑 거의 같다고 합니다. 서울의 풍남토성과 몽촌토성에서 발굴된 유공광구소호라고 서진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천안 용원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중국식 도자기라고 합니다. 경기도 하남 고분군에서 발굴된 호랑이 머리 상이 달린 1600년 전 중국제 청자 항아리라고 합니다. 이 6가지의 유물들은 강소성 강남 아래에서 발굴된 유물과 비슷하거나 같다고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곳에서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서신라, 동신라, 책보고님의 영상에서 나온 내용이 저희 뇌를 자극하였습니다. 강소성 남쪽 태호를 보시면 반달 같은 모양입니다. 달 모양의 표현한 곳에 있는 성, 월성입니다. 태호 오른쪽에는 아직도 월성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출토된 도자기들이 한반도에서도 발견되었고 한반도와 이 지역은 하나의 신라였다고 보입니다. 언제부터 신라는 신라라는 국호를 사용했을까요? 미추 이사금 서기 262년부터 김씨가 왕을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기림 이사금 307년에 나라 이름을 다시 신라로 하였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나라 이름을 다시 신라로 하였다. 에서 다시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럼 307년 이전에도 신라라는 국호를 사용했었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부턴 제 생각입니다. 서기 262년에 김씨가 왕을 이어받았고 그 후 신라라는 국호를 사용하다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국호로 변경했고 서기 307년에 다시 신라라는 국호를 사용한 듯합니다. 삼국사기에 많은 내용이 삭제되었다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마한이 멸망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마한이라는 나라는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기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양서 동이열전 설을 보시면 동이 여러 나라 중에서 조선이 제일 강대하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동이에는 여러 나라가 존재했다는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위나라 때는 조선 동쪽의 마한, 진안 등이 대대로 중국과 왕래하였다. 진나라가 양자강을 건너간 후부터 바다를 건너온 동방의 사신으로는 고구려, 백제 등이 있었는데 이 기사를 보시면 위나라는 고조선이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전국시대인 기원전 403년에 존재했던 위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한은 전국시대인 기원전 403년에도 마한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진나라는 서기 265년부터 서기 420년까지 있었던 나라입니다. 대요수도 아니고 양자강을 건넜을 뿐인데 고구리와 백제가 사신을 보냈을까요? 진나라에서 양자강을 건너니 고구리와 백제가 찾아오다. 말이 안 된다고 보입니다. 자기네 땅을 자기네들이 건넜는데 왜 고구리와 백제의 사신이 찾아올까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진나라와 고구리 백제가 가까워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자강 어느 위치를 건넜을까요? 제 생각엔 사천성에서 호북성으로 진출을 했다고 보입니다. 진나라에서 양자강을 건너니 고구리와 백제가 찾아오다. 이 말이 더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사마는 대방 남쪽에 있다고 말하는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나와 있습니다. 하는 대방의 남쪽에 있고 동쪽은 바다이며 남쪽은 외와 접경하니 면적이 사방 사천리쯤 된다. 얘는 남쪽으로는 진안과 북쪽으로는 고구려, 옥저와 접하였고 동쪽으로는 대에 닿았으니 이 기사를 보면 신라 북쪽에 예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인들은 어디서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삼국사기 신라본기 남해 차차홍 16년 서기 19년에 북명 사람이 밭을 갈다가 예왕의 도장을 얻어서 바쳤다. 라는 기사가 딱 하나 있습니다. 서기 19년 전에 언제 적인지는 모르지만 예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했었고 예국이 멸망한 후 그 유민들을 예인으로 불리워졌을 거라 생각됩니다. 신라의 서쪽에는 백제가 있고 북쪽에는 예인과 낙랑국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예라는 국호는 동이족의 크나큰 하나의 제국이었고 예국이 멸망하고 마한이 들어서면서 진안 사람들을 마한의 동쪽에 살게 하여 예인과 접해서 살아가야 했을 것이고 예인의 수많은 침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예인의 침략은 적은 수의 병사로 인해서 약탈을 기본으로 하고 한 지역의 부족으로 여겨지는 곳에서 공격을 했다고 보입니다. 신라본기에서는 예인의 기사 내용은 없습니다. 예인이 외인으로 불리워졌다라고 하면 신라의 북쪽 주변에 퍼져 있는 예국의 유민들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신라를 공격한다면 신라본기에는 외인의 침략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외인으로 표현한 것은 해적이나 산적 등을 말하는 듯한 통설적인 말인 듯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신라의 북쪽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외국이라고 표현하는 곳은 신라의 남쪽에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보입니다. 해적인들과 해적국으로 표현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산에서 숨어서 약탈하는 사람들을 산적이라고 하고 바다에서 배를 타고 다른 배들이나 바닷가 마을을 약탈하는 사람을 해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는 해적과 산적을 어떻게 말했을까요? 산에서 부족으로 살아가고 국가의 소속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을 말갈이라고 표현을 했을 가능성, 그리고 바다에서나 큰 강, 큰 호수 등지에서 모여서 생활하는 부족민들이 다른 곳을 약탈하는 것을 그들은 외라는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서 갑자기 나타나 약탈을 해가는 그 사람들, 외인이 쳐들어왔다란 이 기사들을 보면 장소 안 가리고 여기저기에서 출현을 합니다. 해적이 숨어 살다가 여기저기 몰래 쳐들어가서 약탈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타레이사금의 출생지는 다파나국이라고 합니다. 외국의 동북으로 천리에 있고 여국도 나옵니다. 여기서 외국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다파나국이 어디인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외국은 예인들을 외인으로 불리워졌을 것이고 삼국사기에서는 이 외인을 외국으로 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성계 조선에서 재간행하면서 외인이나 외국이나 똑같다고 생각하여 외국으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은 외인이었다. 그럼 외인의 동북쪽 천리에 떨어진 곳에 다파나국이 있고 그 왕은 여국의 딸과 결혼을 하여 낳은 아이가 석탈의 이사금이고 석탈에는 다파나국에서 도망을 하여 신라에 들어와 박혁거세의 눈에 들어 총애를 받다가 62세의 신라왕에 오르니 자신을 버린 다파나국을 공격해서 신라의 영토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1세기의 동신라가 존재하고 서신라도 존재하게 되어 동신라가 바다로 인해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 왕족들이나 높은 귀족들이 한반도로 넘어가서 관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왕족은 박씨이고 높은 귀족에는 수많은 황후가 된 김씨들이 였을 것이고 신라의 육부의 귀족인 이씨, 최씨, 정씨, 손씨, 배씨, 설씨의 집안에서 많이 넘어가 한반도 남부 지역을 관리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한반도에는 신라의 성씨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백제의 성씨를 쓰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백제의 8대 성씨는 사씨, 연씨, 협씨, 해씨, 진씨, 국씨, 목씨, 백씨가 있습니다. 한반도에도 백제의 성씨가 있지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성씨라고 말하는 3대 성씨, 박씨, 석씨, 김씨가 있습니다. 한국의 3대 성씨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만 석씨는 다파나국의 왕족 성씨이기 때문에 한반도 고유 성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무덤 양식, 유물들이 통일이 되어 있지 않고 지역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신라에서 넘어간 육부에서 정착한 지역의 특색이라고 보이고 금관과 금동관의 출토지를 보시면 이를 이해하기 좋습니다. 무령왕릉과 능산리사지 석조사리감, 유물에 백제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무령왕릉에는 왕의 무덤인데 왕관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무령왕릉의 미스터리입니다. 능산리사지 석조사리감에 나오는 백제창왕 13년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백제의 공주의 이름이 석조사리감에 적혀 있습니다. 그 공주는 위덕왕의 누이로 알려졌고 위덕왕의 아버지인 성왕의 딸인 정혜매형 공주라는 문구가 있어 정혜공주라고 알려졌습니다. 위덕왕의 누이 그리고 위덕왕의 아버지인 성왕, 성왕의 딸 정혜공주, 이곳에 미스터리가 존재합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성왕 31년 7월에 신라가 동북 변경을 빼앗아 신주를 설치하다. 성왕 31년 10월에 왕의 딸이 신라로 시집가다. 성왕 32년 7월에 성왕이 죽다. 31년에는 신라가 백제를 공격했습니다. 그 후 3개월 만에 왕의 딸이 신라로 시집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친선을 맺기 위해서 공주를 시집 보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왕이 신라를 습격하기 위해서 밤에 구천에 이르렀다가 신라 복병에게 당하여 사망했다고 합니다. 신라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내고 바로 신라를 공격하기 위해 성왕이 직접 갔다가 죽임을 당했다. 이건 너무나도 이상한 일입니다. 아무튼 무슨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적국의 사람을 사랑한 공주의 슬픈 이야기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겠지요? 제 생각입니다. 성왕의 공주가 신라 땅에 있는 절의 승려로 들어갔을 경우
이것이 문제가 많아 그냥 시집갔다고 포장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아무리 공주라고 하지만 사리함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은 사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창왕인 위덕왕 13년, 아버지인 성왕이 사망한 지 14년 후에 이곳 사리함에 안치되었다고 보입니다. 성왕의 딸이고 위덕왕의 누이인 정혜공주는 신라 땅인 능산리 사철에 있었기 때문에 이곳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는 동신라의 땅입니다. 고려의 청자가 고무덤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중국 하북성 석가장시에서 994년도에 만들어진 사시 묘지에서 출토된 청자입니다. 중국 내몽골 짐영로 고성 유적에서 발견된 창자입니다. 하나는 묘지에서 출토되고 하나는 고성 유적지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오래전에 고려 사람이 그 위치에 있었거나 고려 청자가 그쪽까지 수출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묘지에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물건이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포항 냉수리 신라비 1989년 3월 경상북도 영일군 신광면 냉수 1리에서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발견하여 신광면에 비각을 세워 보존하고 있는 비석입니다. 신라시대 지방에서 재산분배를 확인하는 증명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비석이라고 합니다. 1991년 3월 15일에 국보 제264호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발견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발견되었더라면 조작이 들어갔을 거라 생각됩니다. 냉수리 신라비의 내용을 보면 사라의 회부 소속인 사부지왕과 내지왕이 두 왕이 교시를 내려 진이마촌의 절거리로서 증거를 삼아 그에게 재물을 얻게 하라고 교시하셨다. 개미년 9월 25일에 사회의 지도로 갈문왕 사덕지 아간지, 자숙지 거벌간지와 회의 이부지 일간지, 지심지 거벌간지와 봄피의 두복지 간지와 사피의 모사지 간지 등 이 7분들이 함께 논의하여 교를 내리셨다. 앞에 나온 이전의 두 왕의 교로서 증거를 삼아 재물을 모두 절거리에게 얻게 하라고 교하셨다. 또 별도로 교화 시기를 절거리가 만약 먼저 죽은 뒤에는 그 동생의 아이 산으로 하여금 이 재물을 얻게 하라고 교하셨다. 또한 별교를 내리셔서 말추와 사신지 이 두 사람은 후에 다시는 이 재물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만약 다시 말하면 중죄를 준다고 교하셨다. 전사인은 사회의 일부지 내마 도로불, 수구휴와 회의 탐수 도사 심자공과 회의 사부나와 사리, 사회의 소나지이다. 이 7인이 무릎을 꿇고 보고한 일을 마치고 소를 잡아 널리 알리었기에 이에 기록한다. 촌주인 유지 간지와 수지 일금지 이 두 사람이 세상의 일을 마쳤으므로 이에 기록한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왕은 3명이 나오지만 갈문왕은 명예 왕이기 때문에 빼고 말하겠습니다. 사부지왕과 내지왕입니다. 우리 학계에서는 내지왕을 삼국유사 왕력편에 보이는 눌지마립간의 또 다른 왕명이 내지인 것으로 보아 그로 추정된다. 눌지마립간은 뇌물마립간의 장자로 실성마립간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내지왕과 눌지마립간의 다른 왕명인 내지라고 해서 한자는 다르지만 발음이 같다고 해서 비석에 나와 있는 내지왕을 눌지마립간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사부지왕은 눌지마립간의 선대왕인 실성마립간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단지 내지왕이라고 써있는 위치보다 앞에 있다는 이유인 듯합니다. 비석의 내용에서 두 분 사부지왕과 내지왕이 한 분의 갈문왕과 6분의 간지 분들과 개미년 9월 25일에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총 9명이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2명의 왕인 사부지왕과 내지왕이 같이 살아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내지왕이 눌지마립간이고 사부지왕이 실성마립간이면 말이 안 됩니다. 눌지마립간이 실성마립간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왕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한 곳에 같이 있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러므로 눌지마립간은 내지왕이 될 수 없습니다. 비석의 날짜인 개미년 9월 25일에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개미년은 443년, 503년이 있습니다. 실성마립간의 재위 기간은 402에서 417년이고 눌지마립간의 재위 기간은 417년, 458년이니 두 분의 왕이 없는 시대인 503년으로 비석의 연도를 추정한 것 같습니다. 같이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둘 다 없는 시대이니 이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사라의 회부 소속인 두 분의 왕인 사부지왕과 내지왕. 사라는 신라입니다. 회부는 신라 육촌, 즉 신라 육부입니다. 신라 육부는 금량부 회부, 사량부 사회부, 모량부 자매부, 봄피부 봄파부, 한기부 한지벌부, 습비부 사피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실에 나와 있습니다. 회부는 이 중 한 곳인 금량부 회부이며 사부지왕과 내지왕은 금량부 회부에 소속인 왕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부에 2명의 왕이 있다고 하면 6부에는 최소 12명의 왕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인 한반도 남부에는 몇 분의 왕이 있었을까요? 왕이 많은 나라 신라,
금관과 금동관이 많이 나오는 신라입니다. 왕 중의 왕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태왕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현재 태왕이라는 글자가 써져 있는 곳은 금성문에만 있습니다. 고구려와 신라 유물이라고 말하는 곳에서만 있고 백제의 유물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태왕의 명문이 새겨진 금성문을 보시겠습니다. 광개토왕 능비의 태왕이라고 나오고 지안 고구려비에도 나옵니다. 모두로 묘지명에 나오고 경주 호우총에서도 나옵니다. 태왕릉 전명에서 나오고 마운령, 황초령,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 세 곳에 태왕이란 글자가 나옵니다. 김천 가랑사석탑기에 나옵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중국의 사서, 일본의 사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역사를 기록한 책은 재간행하면서 태왕이라는 말을 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이곳은 동쪽 신라, 신라의 제후국이 아닌 신라제국의 한 곳인 동쪽 신라입니다. 백제에 22담로가 있듯이 신라에도 담로 같은 제도가 있다고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경주 명활산성 작성비는 551년 진흥왕 12년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민년 11월에 성을 만들었다. 란 문구가 있고 이 비석에 새겨진 한자의 서체는 해서체와 예서체도 있다고 합니다. 서체로 봐서 신민년에 제작된 비석은 551년으로 추정한 듯합니다. 예서체는 진시황 때부터 사용되었다고 하고 해서체는 후한 때인 위나라 때부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후한이 시대는 서기 200년대인 유비, 관우, 장비, 조조, 송권 등등 나오는 삼국지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전문가 분들이 여러 서체를 보고 시기적으로 500년대가 맞다고 생각하여 551년 신민년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서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명활성에 대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명활성이 건설된 시기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명활성에 대한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는 405년 4월에 외병이 와서 명활성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 431년 4월에 외병이 동쪽 변경을 침입하여 명활성을 포위하였는데 아무런 성과 없이 물러갔다. 473년 7월에 명활성을 수리하다. 475년 1월에 명활성으로 거처를 옮기다. 554년 7월에 명활성을 고쳐 쌓다. 593년 7월에 명활성과 서영산성을 고쳐 쌓다. 명활성을 고쳐 쌓았는데 둘레가 3000보였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국사기 지리지 신라편을 보시면 신월성 동쪽에 명활성이 있는데 둘레가 1906보였다. 경주 명활산성에서 발견된 명활산성 작성비와 삼국시대를 그린 삼국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들어진 시기입니다. 명활성은 405년 이전에도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건설된 시기는 없습니다. 명활산성 작성비에는 성이 건설된 시기는 신민년 11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의 신민년은 191년, 251년, 311년, 371년, 431년, 491년, 551년, 611년, 671년 등등이 있습니다. 명활산성 작성비와 명활성 사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명활산성 작성비에 나와 있듯이 신민년 551년에 토성에서 석성으로 업그레이드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명활성을 수리하거나 고쳐 쌓다란 기사가 있습니다. 473년 7월에 명활성을 수리하다. 554년 7월에 명활성을 고쳐 쌓다. 593년 7월에 명활성과 서영산성을 고쳐 쌓다. 명활산성 작성비와 명활성 사서의 내용에 업그레이드했다는 시기와 일치하는 연도는 없습니다. 두 번째, 성의 이름과 역할입니다. 명활산성 작성비를 보시면 산성입니다. 산성과 성은 다른 위치에 있는 명칭입니다. 산성은 말 그대로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산지의 자연 지형을 이용하여 쌓은 성곽입니다. 성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집들이 모여 있고 하나의 큰 주거 밀집 지역 또는 상업구역을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쌓은 성곽을 말합니다. 성은 대부분 평지에 설치되는 성벽입니다. 사서에서 말하는 명활성과 경주 명활산성은 완전히 다른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대에는 산성과 성을 구분 없이 썼을 거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명활성에 대한 기사 중에 593년 7월에 명활성과 서영산성을 고쳐 쌓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산성과 성을 확실히 구분하여 써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명활성에 대한 삼국사기의 내용과 명활산성에서 발견된 명활산성 작성비에 대한 내용 중에 신민년 551년에 토성에서 석성으로 업그레이드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사서에서 보듯이 명활성에 고쳐 쌓다라는 기사와 명활산성 작성비에 건설된 시기의 연도가 맞지 않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산성과 성에 대한 삼국사기의 구분은 정확하게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성의 크기입니다.
명활 산성 작성비에는 산성의 크기를 말하는 글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곳을 보면 산성이 존재했고 그 산성의 크기를 실측했을 경우 6km 나옵니다. 위키백과에서 말하고 있는 성의 둘레는 6km입니다. 경주시에서 말하는 명활 산성의 둘레는 6km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서 말하는 성의 둘레는 토성 일대 5km이고 석성 일대는 4.5km라고 합니다. 나무위키에서는 성의 둘레를 표현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명활성에 대한 삼국사기의 기사 내용에 명활성의 둘레는 1906보라고 나오고 명활성을 고쳐 쌓다에는 3000보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1906보였는데 3000보로 넓혔다는 말이 됩니다. 1보에 몇 미터로 환산을 해야 될까요? 1보에 1.2m로 계산을 하면 1906보에 약 2.3km 나옵니다. 3000보는 3.6km 나옵니다. 사서의 내용과 현재 실측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보에 1.8m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906보를 미터로 환산하면 약 3.4km 나옵니다. 3000보는 5.4km 나옵니다. 1보에 1.8m로 환산을 해봐도 성이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 산성은 명활 산성이 아니고 아직 이름을 알지 못하는 무명의 산성입니다. 명활 산성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았으며 명활성은 유명한 신라의 성이었습니다. 유적을 조사 발굴할 때는 아주 조심히 흙을 조금씩 파내면서 유적을 조사하니 그곳에서 유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적을 발굴할 때 지층이 나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대별로 지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2m 내려가면 1000년 전 시대 유적이고 3m 내려가면 2000년 전 시대 유적이 나오곤 합니다. 왜 비가 오면 지표면이 깎이거나 파이거나 하는데 오래된 유적들은 땅속으로 들어가 있을까요? 제가 전문 지식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유적을 발굴할 때 항상 그래왔으니 그것이 정답인 것은 맞습니다. 보통 땅속에서 비석이 발견되면 신라시대 유물이나 그 전에 유물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아무도 몰랐던 유물이 땅 위에서 굴러다녔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유물 유적은 발견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발견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아주 우연히 발견되거나 지금의 재개발되는 곳이나 도로를 건설할 때 산을 깎을 때 등등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밭이나 논, 땅속에 묻혀 있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람이 찾고자 하는 경우보다는 우연히 발견되어서 소중한 자료가 되고 소중한 보물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 고대금 성문에서 당나라 비문 중에 한반도에 있는 비명이 있습니다. 경상도 김천의 당시장군 정사초당비, 충청도 부여에 있는 당유인원 기공비, 충청도 부여에 있는 당평백제국비,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당나라 장군이 이 먼 곳까지 와서 개고생하고 갔다는 말이 써져 있습니다. 부여에 있는 당평백제국비는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1층에 새겨진 비명입니다. 참 어이없고 화나는 부분입니다. 석탑이라고 하면 불교입니다. 사찰에 세워진 석탑에 어떤 미친놈이 낙서를 할까요? 더군다나 600년대이면 신앙심이 강하던 시절입니다. 적국의 나라의 사찰이라고 해도 불교는 국경이 없습니다. 불교를 믿는 국가가 아니면 가능하겠지만 당나라에서도 불교는 국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삼국시대 이후 불교보다 유교를 더 많이 공부하고 불교의 사찰을 많이 부셔버리고 깊은 산에만 남아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은 명나라를 죽음보다 더 숭배했던 이성계 조선입니다. 많은 불교의 사찰을 없애고 명나라에 잘 보이기 위해 이러한 낙서를 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 이성계 조선입니다. 어느 누가 감히 사찰에 있는 5층 석탑에 낙서를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공적을 그곳에 적는다고 하면 그 공적이 불교계에서 칭찬을 해줄 거라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나라 소정방이면 알아주는 장수인데 그렇게 무식할 수 없습니다. 무식한 장수는 없습니다. 무식하고 힘만 세면 장군이 될 수 없습니다. 일본 강점기 시대에 일본은 고려의 자랑스러운 고려 경천사 10층 석탑도 분리해서 훔쳐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5층 석탑쯤이야 옮기는 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김천에 있는 정사초당비는 1999년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월명리 미르감에서 발견되었다. 단칸의 작은 남자 불전 안에 큰 석불이 하반부가 매몰된 채 있었는데 하반부를 노출시키기 위하여 불전을 철거하고 불상 주변을 발굴하던 중 시장군 비편 3개를 수습하였습니다. 미르감은 비편에 나오는 정사초당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미르감의 불상 주변에서 나왔다고 하니 건물 안에 있었다고 봐야 하니 누가 비석을 불상 주위에 숨겼을까요? 이것은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비석을 숨겼다고 보입니다. 왜 무슨 이유로 숨겼을까요? 정말 미스터리한 일입니다.
부여에 있는 당 유인원 기공비는 당나라 장수 유인원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이라고 합니다. 부소산에 세 조각으로 깨진 채 흩어져 있던 것을 그 자리에 비각을 세워 복원해 두었다가 해방 후 국립부여박물관으로 옮겨 놓았다고 합니다. 부소산에 있었다는 말인데 부소산은 그리 높지 않는 산입니다. 해발 100m도 안 되는 산입니다. 산성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비석을 누구도 몰랐다. 북한산 진흥태왕 순수비나 마운영 진흥태왕 순수비는 높은 산에 있는데도 잘 찾았는데 이상합니다. 조선에서의 기공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당나라 하면 조선에서 끔찍히 모시는 명나라의 조상인데 말입니다. 해방 후 기공비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그 자리에 복원해 두었다는데 복원할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일제강점기 때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세 개의 조각으로 깨진 기공비를 어디서 가져와서 부소산에다가 복원해 두었을 가능성. 그리고 그것을 사진으로 남겨서 역사를 조작하기 위한 자료를 남겨두었을지 모릅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땅속에 잠들어 있었다고 하면 이해는 하지만 3조각이 나서 흩어져 있었다고 말하는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적 유물들은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대부분 유물 유적은 땅속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유인원 기공비는 1400년 동안 산에서 흩어져 있었다고 하니 이상한 일입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즉 지금의 시대가 아닌 이전 시대에는 산에서 나무를 구해와 난방 연료를 사용하거나 음식을 만들 때 쓰는 연료를 사용합니다. 석탄이 나오기 이전에만 해도 산에 나무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산에 사람이 올라가 구석구석 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높은 산이 아니고서야 낮은 산에는 풀이 잘 자라지 않고 나무들만 있기 마련입니다. 이곳 부여군 부소산은 부여군의 평지들이 감싸고 있는 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유인원 기공비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어디선가 구해서 가져오다가 3개의 조각으로 쪼개졌고 3개의 조각을 복원하여 부여 부소산에 세워둔 듯합니다. 당시 장군 정사초당비는 1999년 이전 조선시대 또는 일제강점기 시대인지는 모르지만 당나라 시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자금 암자에 비석을 만들어 놓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암자를 지키는 스님이 1999년 이전에 깊이 숨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당평백제국비는 조선에서 명예사대하기 위하여 만든 작품 같은 느낌이 납니다. 천벌을 두려워서라도 소정방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김인문. 김인문이라는 사람은 김춘추, 태종무열왕의 아들이고 문무왕의 형제입니다. 김인문의 묘비가 1931년 12월 일본인 학자가 경주 서학서원의 누문 아래에서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묘비는 발견될 당시 이미 깨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본인이 발견했다고 하네요. 일본인들은 뭐든지 잘 발견하곤 합니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대 역사를 축소시키기 위해 중국의 속국이라고 말하고 싶은 그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물 유적을 일본인이 발견했다는 것이 너무 의심이 많이 가는 상황입니다. 낙랑군 유물을 조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일본인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생각한 분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는 낙랑군이 북한 평양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학자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과연 김인문의 묘비는 진짜일까요? 내용을 보면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당나라 고종황제의 문구가 나오고 신라왕으로 책봉했다는 말들이 써놓아져 있습니다. 당나라의 사대했던 신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김인문 묘비가 진짜이고 대륙 동부에서 일본인의 위에 옮겨져 경상도 경주에 가져다 놓고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인문 문무왕의 형제이기 때문에 동신나로 넘어와서 동신나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김인문 묘비는 무덤 앞에 세워야 하는 묘비인데 내용이 이상합니다. 보통 묘비에 주인의 집안에 대한 내용과 업적을 적어놓고 자신의 업적 또한 적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나 이 김인문 묘비는 자신의 선조들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당나라 황제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당나라 황제의 이야기가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인문 묘비를 학자가 해석한 글을 보시겠습니다. 국가의 막중한 임무를 맡을 만한 인재인지라 첫 구절은 김인문을 말하는 듯합니다. 병부는 조를 만들고 용운고의 경사는 오지곤이라 소호는 허하여 별빛을 나누고 싶어런 바다를 뛰어넘었으며 금천은 판독 불가는 한 곳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소호금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호금천에서 호의 한자는 다르지만 소호금천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소호금천은 갑골문이 나오기 이전의 사람으로서 김씨의 시조라고 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태조한왕은 천년의 X를 열고 X성은 백곡의 X에 임하셨다. 갑자기 한나라의 황제를 말하는 것이 아닌 듯한 한왕이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많이 이상한 부분입니다.
한나라 황제를 한왕으로 표현했다는 말이니 말입니다. 한나라 장수 손책은 삼강을 근거지로 하여 이 말에서 한나라 장수 손책은 조조 유비 관우 장비 송권이 나오는 삼국지 시대의 오나라 왕입니다. 삼강을 근거지로 하였다고 하는데 화하족들이 말하는 오나라의 수도는 건업으로써 남경, 난징입니다. 그런데 삼강이라는 말이 나오니 이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강을 구글 지도에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호남성 아래 광서성 북쪽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삼강이라고 하면 사천성 쪽의 충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곳이 오나라의 근거지인 삼강이라고 말하는 김인문 묘비입니다. 할아버지 문흥대왕께서는 사물의 기미를 미리 알아차림이 상과 같은 분으로 이 부분부터 거의 끝까지 당나라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았고 당나라 황제의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속국이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묘비입니다. 무덤에 세워진 묘비에 이런 이야기의 내용이 있다는 것이 이상하고 의문이 많이 듭니다. 이번 영상은 우산국과 우산성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여 왕건고리의 남경유수관, 청주, 충주목, 광주목에 대한 위치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산성과 우산국, 우리가 말하는 이 두 개의 지명은 다릅니다. 우산성은 소우의 한자를 사용하여 우산성이고 우산국은 어조사우의 한자를 사용하여 우산국입니다. 우산성은 고구리가 신라를 공격할 때 우산성을 공격합니다. 고구리가 496년과 497년 두 번에 걸쳐서 공격하여 신라로부터 뺏은 우산성입니다. 이후 540년 9월에 백제가 고구리의 우산성을 공격하였지만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551년에 신라가 고구리를 침공하여 10군을 빼앗았다란 기사가 있습니다. 이때 한강 이북과 한강 이남을 신라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우산성 또한 신라에게 넘어갔다고 보입니다. 이 사건의 기사의 내용들을 한반도에 대입해 보아도 가능하고 지금의 대륙 산동성에 대입해 보아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럼 우산국은 과연 어디일까요? 삼국사기에 나오는 기사로는 단 한 개의 기사가 존재합니다. 512년에 이사부가 우산국을 공격하여 항복시키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고려사에는 5개의 기사가 있고 내용도 풍부합니다. 고려사에 나와 있는 우산국이 신라의 우산국과 동일한 것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고려사에 나와 있는 우산국은 동여진에서 많이 쳐들어와 약탈을 해가곤 합니다. 배를 타고 와서 약탈을 한다고 하니 해변을 돌다가 약탈을 한다고 보입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울릉도, 즉 우산국을 강소성 북쪽 레닌강시일 수 있다라고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곳이 우산국이라고 하면 고려사에 나와 있는 동여진의 약탈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여진은 과연 어디에 있었기에 이곳까지 와서 약탈을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많이 고민해보고 해보았지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거지로 끼워 맞춘다고 하면 한반도가 동여진이 된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왕건 고리의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다 보니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현재 대륙의 산동성의 우산이라는 지명이 두 군데 나옵니다. 소우의 한자를 쓰는 우산성이 아닌 어조사우의 한자를 쓰는 우산국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레닌강시 서북쪽에 짜오장시가 있습니다. 이곳에 우산이라는 지명이 두 곳이나 나옵니다. 자세히 보면 북쪽과 동쪽은 산으로 막혀 있고 서쪽은 큰 호수로 막혀 있는 곳이고 남쪽 또한 이 시대에는 큰 호수였을 거라 생각되는 곳입니다. 이곳이 신라의 우산국이라고 하면 북쪽과 서쪽에는 백제가, 동쪽은 고구리가, 남쪽은 신라가 있어야 합니다. 512년에 신라에 항복을 하여 신라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사부는 배를 이용하여 우산국을 쳐들어갔다고 하니 이곳 짜오장시는 백제와 신라의 접경지였을 것이고 이곳에서 신라와 백제 간 전쟁이 많이 이루어졌을 거라 생각되는 곳입니다. 단 하나의 기사만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매우 높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신라와 백제 고구리에 완충지대를 만들어준 곳이라고 생각되는 곳입니다. 대륙의 산동성에서 신라와 고구리가 접경하게 되고 신라는 고구리와 화친을 맺고 신라의 왕자를 볼모로 고구리에 보내게 됩니다. 그 후 100여 년이 지나고 496년에 고구리가 신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곳은 우산성입니다. 우산성은 496년 이전에는 신라의 땅이었다가 이후에는 고구리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540년에는 백제가 고구리의 우산성을 공격하였지만 실패로 끝난 기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구글어스에서 소우의 한자를 사용하는 우산이라는 한자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듯이 우산진이 있고 우산촌이 있습니다. 소우의 한자를 사용하는 지명입니다. 어조사우의 한자를 사용하는 우산과는 다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계에서는 우산성을 충청북도 충주시 또는 남한강 상류로 비정하고 우산국을 지금의 울릉도로 비정합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또는 남한강 상류가 우산성이라고 하면 기사의 내용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신라와 고구리가 처음 만난 시기는 248년 2월에 고구리가 신라를 공격하여서 바로 화친을 맺었다고 합니다. 고구리가 어느 지역으로 공격해왔는지는 모르지만 강원도 어디쯤일 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산성은 496년 이전까지는 신라의 땅이었기 때문에 우산성을 비정하고 있는 곳인 충주시 또는 남한강 상류는 신라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장수왕 시대인 475년에 백제의 한성을 뺏기 전까지만 해도 경기도는 백제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248년 2월에 고구리가 신라를 공격했던 장소는 강원도 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475년에 고구리가 백제의 한성을 공격해서 지금의 경기도 지역을 빼앗고 496년에 고구리가 신라를 공격해서 지금의 남한강 상류 또는 충주를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반도에서도 완벽하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고려사에서 충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시면 충주목의 연역, 충주목은 본래 고구려의 국원성으로 신라가 차지하였다. 진흥왕 때 소경을 설치했으며 이렇게 고려사에 써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충주목은 처음부터 고구려의 국원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흥왕 때 소경을 설치했다고 하니 진흥왕 때는 신라 땅이 되었다는 말이 됩니다. 진흥왕은 540년부터 576년까지 신라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진흥왕 551년 삼국사기 기사에 신라가 고구리를 공격하여 10군을 빼앗았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 이후로부터 충주는 신라의 땅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475년 이후에 고구리가 백제를 공격해서 한성 일대를 차지하였습니다. 540년에 백제가 고구리의 우산성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백제와 우산성은 붙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나제군에 대한 연역을 보시면 본래 고구리의 나토군이라고 합니다. 나제군은 한반도에 비정하면 제천시와 단양군입니다. 단양군 남쪽에 중령이 있습니다. 나성군에 대한 연역을 보시면 본래 고구리의 나생군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강원도 영월군과 평창군으로 비정한다고 합니다. 하슬라라는 신라의 땅인데 440년 고구리의 변방에 장수를 죽이다 장수왕이 신라를 토벌하려고 했으나 신라에서 사죄함으로 그만두었다. 란 기사가 있습니다. 하슬라는 신라 땅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468년 고구리의 왕이 말갈병력으로 신라의 실직주성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하슬라는 현재 강릉이라고 비정하고 있고 실직주성은 현재 삼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468년의 하슬라도 같이 빼앗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울진현은 본래 고구리의 우진야현이었다고 합니다. 551년 이전의 고구리와 신라의 국경 지역을 한반도로 보시겠습니다. 충주 고구리, 제천 단양 고구리, 영월 고구리, 강릉 신라, 삼척 고구리, 울진 고구리, 우산성은 과연 어디일까요? 소백산맥을 넘어서 우산성만 딸랑 있을까요? 백제와 붙어 있어야 하는 우산성인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울진현은 처음부터 고구리 땅이었는데 신라 땅에 가로막혀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551년에 신라가 고구리를 공격해서 10군을 뺏었다는 기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10군의 땅의 넓이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왕건고리의 충주목은 어디였을까요? 본래 고구리 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라와 백제의 땅이 아니었다는 말이고 북위 37도 아래여야만 합니다. 이유는 노인성의 별을 관측할 수 있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북위 37도와 북위 36도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인성을 관측하기 쉬운 곳에 있지는 않습니다. 어렵게 관측하기 때문입니다. 노인성을 보다 쉽게 관측하기 위해서는 남쪽 방향이 바다면 보다 쉽게 관측할 수 있지만 관측하는 장소가 높은 산에 있고 남쪽으로 낮은 구릉지대나 평야지대면 더욱 관측하기 좋습니다. 해발 1000m 높은 산에 올라가서 관측하게 되면 남쪽으로 100km 정도 내려가서 관측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륙의 지명입니다. 현재 산동성 제남시 일대를 양주, 남경유수관입니다. 현재 산동성 웨이팡시 서쪽을 청주, 푸른 청의 한자를 쓰는 청주를 말합니다. 그 아래의 지역을 충주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태안시 아래를 광주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는 백제가 시작한 곳입니다. 현재 레닌강시 서쪽으로 보시면 동해연이 있습니다. 동해연 안에는 소우의 한자를 쓰는 우산진, 우산촌 등이 있습니다. 이곳이 496년에 고구리에게 빼앗긴 신라의 우산성입니다. 그 위에가 강화도, 마지막으로 하슬라는 강의 하류라고 말할 수 있는 곳, 큰 호수의 아래쪽을 말하는 곳. 이사부는 하슬라주의 군주가 되어 우산국을 정벌하러 512년에 떠난 군주입니다. 몽고군이 강화연을 공격하기 위해서 충주에서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충주에서 승리하고 남진합니다.
왕건 고리의 왕이 충주 남쪽 강화도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사부가 침략한 우상국은 어디였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고려사에서는 동여진이 많이 약탈을 한다고 하니 동여진 근처에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진은 동여진과 서여진으로 나뉘어 있고 동여진 쪽에서 금나라가 탄생하여 많은 힘을 키웠던 곳입니다. 동여진이 어디쯤이었을까요? 왕건 고리의 입장에서 동여진과 서여진으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동여진과 서여진 사이에는 왕건고리가 있거나 왕건고리 동쪽에 동여진이 있고 동여진에서 서쪽으로 서여진이 존재하거나 왕건고리 서쪽에 서여진이 있고 서여진 동쪽으로 동여진이 존재하거나입니다. 몽골 쪽과 여진족들은 서로 붙어 있어서 서로 약탈을 하거나 한다고 들었습니다. 몽골 쪽은 지금의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 중심으로 세력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울란바토르의 동쪽으로 대응안녕 산맥을 넘어 여진족의 땅이 있고 그곳은 치치하얼시에서 하얼빈시 그리고 하바로프스크시로 이루어진 곳이 제 생각에는 여진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 영상에서 고려의 동북쪽 선출령은 연해주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곳 바다에서 울릉도까지 여진족이 약탈을 하러 왔을까요? 바닷길로 1000km나 됩니다. 대군을 이끌고 살기 좋은 곳으로 침공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약탈을 하러 온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이사부가 있던 실직주와는 상관없는 곳입니다. 그럼 역사서에 적힌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먼저 삼국사기입니다. 512년 여름 6월에 우상국이 항복하여 복속하고 해마다 토산물을 곡물로 바쳤다. 우상국은 명주 정동쪽 바다에 있는 섬으로 혹은 울릉도라고도 부른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들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못 보신 분들은 영상을 일시 정지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삼국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방백리라는 말과 나무로 만든 사자 모형입니다.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우상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아슬라주 지금의 명주의 동쪽 바다 가운데에 순풍으로 이틀 걸리는 거리에 울릉도 지금은 우릉이라 한다가 있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삼국유사에서 중요한 것은 동쪽 바다 가운데 순풍으로 이틀 걸리는 거리에 울릉도가 있다와 섬의 둘레가 26,730보라는 말입니다. 삼국사기에서 없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려사에 나와 있는 우상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울진현은 본래 고구려의 우진야현 고우리군이라고도 한다. 으로 신라 경덕왕 때의 지금 이름으로 고쳐 군으로 삼았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고려사에서 중요한 것은 울진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방백리라는 말도 있고 옛날에는 주연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섬 안에 큰 산이 있다는 말과 섬의 산꼭대기 중심에서 동서남북의 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흔적이 보이고 두 개의 섬들끼리는 날씨가 청명하면 육안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조선왕 조실록에 나와 있는 우상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울진현 지연사 1인, 본래 고구려의 우진야현인데 신라에서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서 군으로 하였고 고려에서 울진현이라 일컬었으며 본조에서도 그대로 따랐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에서 중요한 것은 울진현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울진현 사방의 다른 도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구수를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상국에 대한 내용은 고려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중요한 대목들을 나열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방백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상국은 사방백리라는 말인데 여기서 한쪽 방향이 백리인지 위와 아래, 왼쪽과 오른쪽의 길이를 말하는 백리인지 둘레를 말하는 백리인지는 현재 아직도 정답을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방이라는 한자는 네모반 듯하다, 안방 작은 방 할 때 말하는 방, 방향을 가리키는 방 등등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백리는 우리가 어느 기준의 길이인지는 모르다는 게 정답입니다. 두 번째, 나무로 만든 사자 모형입니다. 사자목각인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자라는 동물이 과연 대륙이라는 동아시아에 있었을까요? 현재 사자가 있는 지역은 아프리카와 인도의 서쪽 지역에 남아있다고 하는데 동아시아인 현재 중국 대륙과 한국, 일본, 러시아 연해주 등지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자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누군가 후대에 꾸며낸 일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 동쪽 바다 가운데 순풍으로 이틀 걸리는 거리에 울릉도가 있다. 삼국유사에만 유일하게 나와 있는 기사 내용입니다. 이련 스님은 어찌 알고 이런 말을 썼을까요? 이것 또한 의문점이 있지만 왕건고리 시대에는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거리에 대한 개념이 있었을 거라 생각도 됩니다. 일단 여기서 동쪽으로 순풍으로 이틀거리면 상당히 멀다는 말이 됩니다. 현재 울릉도를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울릉도를 말하는 사서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
섬의 둘레가 26,730보라는 말입니다. 섬의 둘레를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나왔던 섬의 크기가 방백리라는 말과 성의 둘레라는 말이 이 섬의 크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둘레가 26,730보는 32km가 나옵니다. 방백리라는 말을 세 가지로 해석해서 둘레를 보겠습니다. 당처 길이는 540m이니 백리는 54km입니다. 한쪽 방향으로 백리이면 둘레는 약 150km 나옵니다. 위아래 왼쪽 오른쪽을 방백리라고 하면 둘레는 약 75km 나옵니다. 네 방향을 전부를 방백리라고 하면 둘레는 54km 나옵니다. 보시는 거와 같이 방백리를 어떻게 적용을 한다고 해도 섬의 둘레 26,730보와 방백리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섬의 크기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곳을 말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울진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울진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울진현이 아닌 조선시대에 편찬된 사서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울진군을 보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옛날에는 주현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라고 하면 큰 도시를 말합니다. 중요한 거점 도시라고 말해야 합니다. 울진현을 말하는 것인지 울릉도를 말하는 것인지는 글쓴이만 알고 있다고 보입니다. 한반도에 있는 울진군에는 행정구역인 주라는 곳이 들어설 수 없는 산악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웬만큼 살 수 있는 지역이 돼야 주변의 다른 군현을 통솔할 수 있는 주가 들어설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일곱 번째, 섬 안에 큰 산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울진현이 아닌 울릉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릉도에는 큰 산이 있습니다. 현재의 울릉도를 보면서 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덟 번째, 섬의 산 꼭대기 중심에서 동서남북의 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섬의 크기를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삼국사기에서 말하는 방백리의 최대 크기는 150km이고 삼국유사에서 말하는 둘레가 26,730보는 32km이고 고려사에서 말하는 큰 산 꼭대기에서 동서남북으로 갔을 때 바다까지의 거리를 둘레로 환산하면 최소로 잡았을 때 약 77km 정도 나옵니다. 세 개의 사서에서 말하는 섬의 크기가 모두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는 점이 세 개의 사서에서 말하는 곳이 모두 다른 곳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울릉도 둘레는 삼국유사에서 말하는 섬의 크기와 비슷합니다. 아홉 번째, 불교의 흔적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곳에도 사람들이 살았다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사찰이 있고 스님들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릉도는 청동기 때부터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6세기 중반부터 10세기 토기가 나왔고 금동 제품과 청동 제품이 출토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현재 울릉도에는 사람들이 살았다고 확신이 되는 출토물품입니다. 열 번째, 두 개의 섬들끼리는 날씨가 청명하면 육안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는 88km입니다. 정말 날씨가 좋은 날에는 서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옛날 그 시절에는 대기오염도 거의 없었을 테니 지금보다 더 잘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의 울릉도와 독도를 말하는 사서의 내용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11번째, 울진현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울진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상국에 대한 내용은 고려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놓았습니다. 12번째, 울진현 사방의 다른 도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쪽은 삼척, 남쪽은 평해, 서쪽은 안동, 동쪽은 바다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 지금의 울진군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울진군이 고구리의 우진야현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곳은 신라와 고구리가 뒤죽박죽되어 있습니다. 13번째, 인구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울진현의 인구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국하고는 상관없지만 지금의 울릉도에 과연 사람들이 많이 살았을까요? 울진현에는 약 1,500명 정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울릉도가 더 많이 살고 있을까요? 울진현이나 울릉도나 비슷할 거라 생각됩니다. 1,500여 명이 사는 곳을 신라에서는 왜 쳐들어갔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울릉도는 우상국이 아닙니다. 삼국사기의 단 한 개의 사서기록이 삼국유사, 고려사, 조선왕조실록까지 오면서 많은 부분이 혼용되고 왜곡되어 우상국, 울릉도, 울진현 등등 많은 부분이 꼬이고 꼬였다고 봅니다. 삼국사기에서 말하는 이사부가 쳐들어간 우상국은 짜오장시에 있는 곳이 우상국이고 삼국유사에서 말하는 우릉과 무릉은 현재의 울릉도와 독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서에서 전해지는 부분은 삼국유사에서 독도를 언급한다고 보입니다. 13세기 때에 독도를 인식하고 우리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릉과 우릉이라는 지명이 강소성 레닌강시에 있는 두 개의 섬이었다가 고려 말이나 조선 초에 현재 울릉도와 독도 자리로 지명이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서에서는 독도와 울릉도를 삼국시대인 6세기부터 독도를 인식했다는 사서의 기록이 있습니다. 독도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땅이었습니다. 왕건고리의 우상국, 새로운 가설을 말할까 합니다. 가설이니 정확한 정보는 아니고 재미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우상국은 울릉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개의 섬이 있고 한 개의 섬에는 사방백리이며 큰 산이 있다고 합니다. 큰 산과 동여진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위치를 일본의 삿포로 서쪽의 작은 섬 두 개를 말하려고 합니다. 동여진 지역에는 바다가 많아 항해기술이 높다는 기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송나라와 금나라의 땅이 붙어있는 곳이 없어서 송나라와 금나라의 전쟁을 하게 되면 왕건고리 땅에서 전쟁을 하게 된다는 기사 내용을 보듯이 송나라와 금나라 사이에 왕건고리가 가로막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여진족은 항해술이 좋아서 바다를 이용하여 송나라를 공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동여진의 위치입니다. 현재 일본의 삿포로 위에 사할린 섬과 칸차카 반도 그리고 쿠릴 열도들이 감싸고 있는 오호츠크해 그리고 연해주 위에 위치한 하바로프스크 도시 주변 지금의 하얼빈시를 동여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삿포로시가 그때 그 시절 왕건고리 시대에 누구의 땅이었을까요? 삿포로 남쪽에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고 북쪽에는 여진족, 서쪽으로는 왕건고리, 동쪽으로는 대양이 있습니다. 그 삿포로에서 서북쪽에 지금의 울릉도보다 2배 이상 큰 섬이 하나 있고 울릉도만한 섬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섬에는 큰 산이 있는데 해발 1656m입니다. 동여진에서 약탈을 하러 올 수 있는 거리이고 왕건고리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니 삿포로 섬은 왕건고리의 섬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가설은 가설일 뿐 정답이 아니니 재미있게 봐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라의 동쪽에 거인국이 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반도 경상도에 있는 신라의 동쪽에 거인국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의 동해바다에서 열심히 찾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서에서 나오는 거인국이라는 단서는 신당서에서 동쪽에 장인이란 말이 있고 태평광기라는 화하족들의 왕명으로 만든 설화집이라는 책에 신라국 동쪽에 장인국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사서의 내용을 보면 신당서 동이열전 신라는 변환의 후예이다. 한대의 낭랑 땅에 위치하니 횡으로 1천리, 종으로는 3천리이다. 동쪽은 장인의 닳고 동남쪽은 일본, 서쪽은 백제, 남쪽은 바다에 연해 있으며 북쪽은 고리와 접해 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유튜버 분들이 거인국을 설명을 할 때 사서의 내용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설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보여주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첫 번째는 낭랑 땅에 위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낭랑이 북한 평양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라가 낭랑 땅에 위치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보여주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횡으로 1천리, 종으로 3천리라는 신라 지역의 크기를 설명해 놓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여줄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는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서쪽에 백제가 있고 북쪽에는 고리가 있다고 했으니 통일신라 시대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태평광기의 설화집을 보시겠습니다. 신라국 동남에는 일본이 이웃하고 있고 동쪽에는 장인국하고 접하였는데 장인은 키가 3장이고 톱니 이빨에 갈고리 손톱을 하였으며 음식은 익혀 먹지 않고 짐승을 잡아 이를 식량으로 한다. 또한 사람을 잡아먹기도 한다. 그들은 옷이 없고 검은 털로 덮여 있다. 그 나라의 경계는 산이 수천리에 이어져 있으며 산에는 협곡이 있어서 철문으로 만들어서 아주 튼튼하다. 이를 일러 철관이라 부른다. 신라는 항상 궁수 수천 명을 주둔하여 경계에서 그곳을 지나갈 수가 없다. 출처 기문. 여기서 말하는 동쪽의 장인국입니다. 한반도에서 동쪽은 일본뿐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동남쪽에 있다고 나와 있으니 일본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일까요? 다른 유튜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울릉도일 가능성 그리고 연해주나 개마고원일 가능성을 말합니다. 첫 번째, 울릉도일 가능성이라고 설명하면서 울릉도는 신라의 이사부가 사자목각 인형으로 쳐들어가서 항복시켰는데 장인국이 있을 리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중국정 사서인 신당서의 내용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태평광기의 내용은 어차피 설화집이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신라의 북쪽에 위치한 개마고원이나 연해주 쪽에 장인국이 있을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방향은 동북 방향이 되지만 잘 모르는 당나라에서 동쪽이라고 말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태평광기에서 보시면 장인의 나라는 산이 수천리에 이어져 있다고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연해주의 산들을 보면 이해가 가능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라까지 오기 전에 고구리에 막혀 올 수 없는 곳입니다. 고구리 군대를 방어하는 궁수들일까요? 아니면 고구리 군대 너머에 있는 장인국 사람들을 경계하는 궁수들일까요?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이 참 이상할 따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인국이라는 것은 대인국의 내용이 잘못 전달되었거나 잘못 인식해서 생겨난 착오로 보여집니다. 신당서를 저술한 사람들이 좀 이상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대인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인국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정사서에 기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사기, 잡지, 지리, 한서, 후한서에 기록된 신라 동쪽 관계. 첫 문장은 생략하고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즉 계림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 또한 전래되는 말로는 동해에 외딴 섬에 대인국이 있다. 고하지만 이를 본 사람이 없으니 어찌 쇠뇌 군사를 두어 지키게 하는 것이 있겠는가? 여기서 말하는 대인국은 신라의 동쪽 바다 외딴 섬에 대인국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본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가까이 있지 않고 먼 바다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태평광기 능주자사 주우라는 사람이 바다에 표류되어 6개의 나라를 돌아보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다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능주자사 주우는 육식을 하지 않고 채소만 먹었다. 그는 일찍이 유순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몇 해 전에 청사 바다에서 민으로 돌아오는 길에 폭풍을 만나 닷새 밤낮을 표류했는데 대체 몇천 리를 다녔는지 알 수 없으나 대략 6개의 나라를 지나갔다네. 첫 번째 나라는 구국이었네. 같은 배를 타고 있던 사람 중에 신라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구국이라고 하더군. 그곳에 도착하고서 얼마 있으려니 과연 벌거벗은 사람처럼 보이는 어떤 물체가 개를 안고서 밖으로 나왔다가 배를 보고는 놀라 달아났네. 또 모인국을 지나갔는데 그곳 사람들은 몸집이 작고 모두 머리카락이 얼굴을 뒤덮고 있었으며 몸에는 검은 원숭이처럼 털이 나 있었네. 또 야차국에 당도했는데 배 밑이 암석에 걸려 파손되는 바람에 사람이건 짐이건 모두 해안에 올라간 다음 조수가 밀려가기를 기다렸다가 배를 무태 대놓고 수리했네. 처음엔 그런 나라에 와 있다는 사실도 몰랐는데 몇 사람이 함께 깊은 숲에 들어가 나무를 캐다가 갑자기 야차에게 쫓기게 되어서 결국 한 사람은 잡히고 나머지는 놀라 도망쳤다네. 도망치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보니 몇 명의 야차 무리가 잡은 사람을 함께 먹고 있었다더군. 그래서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에 떨며 어찌할 줄 몰랐네. 잠시 후에 100여 명의 야차가 우리 쪽으로 왔는데 그들은 모두 붉은 머리카락을 하고 있었으며 벌거벗은 채 입을 벌리고 눈을 부라리고 있었네. 그 중에는 나무창을 든 야차도 있었고 자식을 옆에 낀 여자 야차도 있었네. 뱃사람과 상인 50여 명이 함께 활과 창과 검으로 그들과 대적한 끝에 결국 2명의 야차를 화살로 맞춰 쓰러뜨리자 야차들은 즉시 쓰러진 야차를 끌고 가면서 우는 소리를 내며 도망쳤네. 그들이 떠나가자 우리는 나무를 베어 울장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다시 오는 것을 막았네. 야차들 또한 활이 두려워 더 이상은 나타나지 않았네. 그곳에서 이틀간 머물면서 배 수리가 끝나자 우리는 다시 바람을 따라 떠나갔네. 우리는 또 대인국을 지나갔는데 그곳 사람들은 모두 기골이 장대하고 거칠었으나 우리가 배 위에서 북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더니 놀라 달아나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다네. 또 유교국을 지났다네. 그 나라 사람들은 몸집이 모두 작았는데 하나같이 마와 배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으며 예절이 밝았네. 그들은 앞다투어 음식을 가져와서는 목과 쇠 등과 바꾸자고 했네. 우리 배에 타고 있던 신라 사람은 그곳 사람들의 말을 반쯤 통역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손님을 속히 떠나보내려 한다고 했네. 그 나라에서는 물에 떠내려온 화인 사람을 만나면 재난이 생기게 될까 봐 걱정한다고 하면서 말이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길을 떠났다가 소인국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모두 벌거벗고 있었고 5세에서 6세가량의 어린 아이만큼이나 몸집이 작았네. 그때 뱃사람들은 이미 음식이 동이 났기에 서로 소인들이 사는 집을 찾아 나섰는데 잠시 후 과연 30마리에서 40마리의 소인을 찾아내 가지고 돌아온 다음에 이들을 삶아 음식으로 충당하였네. 다시 이틀 동안 항해한 뒤에 우리는 섬 하나를 만나 물을 얻을 수 있었네. 거기에 갑자기 한 무리의 사냥이 나타났는데 사람을 보고도 귀를 쫑긋 세운 채 뚫어지게 바라만 볼 뿐 전혀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았네. 그 사냥들이 살찌고 몸집 또한 크기에 처음에는 섬에 사는 사람이 기르는 것인가 보다 생각했으나 섬의 사람의 흔적이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기에 사냥을 잡았는데 겨우 100마리만 잡아서 모두 먹어 치웠다네. 출처 영표록이 여기서 잔인한 내용이 있네요. 소인을 잡아먹었다는 말인데 제가 보기엔 작은 사람처럼 생긴 동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동물이 아니라
모르는 동물이니 그리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대인국이 나옵니다. 자세히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키가 3장이니 2장이니 하는 말은 없고 기골이 장대하고 거칠었다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와전되어서 장인국의 괴물로 탄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적으로 대인국은 존재하고 신당서는 대인국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장인국으로 적어놨으니 태평광기의 장인국의 내용과 혼용되어 유튜버의 소재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지도에 장인국은 없고 대인국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천하고금 대총편란도입니다. 대인국과 소인국이 있습니다. 혼일강리역 대국도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대인과 소인이 있습니다. 구글어스를 보시면 현재 오키나와에 있는 섬들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일본과 대륙의 사이입니다. 신당서의 내용을 보시면 한대의 낭랑 땅에 위치하니 횡으로 1천리, 종으로 3천리이다. 동쪽은 장인의 닥코, 동남쪽은 일본, 서쪽은 백제, 남쪽은 바다에 연해 있으며 북쪽은 고리와 접해 있다. 장인이라는 한자를 보시면 길장과 사람인입니다. 길장을 보시면 길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첫째를 뜻하는 마지장이 있습니다. 장손이라고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집안에서 마지가 되는 친손자를 말합니다. 어른을 말하는 어른장, 나아가다 장, 자라다 장, 우두머리 장 등등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인은 한반도를 장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신라의 장인이라는 땅의 명칭일 수도 있습니다. 동신라를 장인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신당서의 내용을 보시면 한대의 낭랑 땅에 위치하니 횡으로 1천리, 종으로 3천리이다. 동쪽은 장인의 닥코, 동남쪽은 일본, 서쪽은 백제, 남쪽은 바다에 연해 있으며 북쪽은 고리와 접해 있다. 신라를 한반도 안에다가 박아놓고 신라의 동쪽을 찾으면 무엇이 나올까요? 대인국의 주변에는 다른 섬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한반도에서만 신라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면 역사서의 내용을 부정하거나 믿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키타이, 훈족, 흉노,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만주에서부터 몽골을 지나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유럽 또는 튀르키예, 예전의 터키까지 가는 길을 말합니다. 초원이 펼쳐져 있어서 말을 타고 달리면 엄청 빨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에는 금관이 여러 개 발굴되어 있습니다. 고구리 지역이라고 말하는 곳에서도 금관이 6개나 있다고는 하는데 모두 도굴되어 없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경상도 지역에서 여러 개의 금관이 발견되어 황금의 나라에 속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상도 경주에서 발견된 금관들은 모두 다 이름을 모르는 무덤에서 출토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계에서 지정해 놓은 신라왕릉에서는 하나도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금관이 발견된 곳을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관총 금관입니다. 경상도 경주시에 있는 고무덤으로서 서기 500년 전후에 만들어진 무덤이라고 추정하고 있고 이사지왕이라는 글자가 발견됨으로써 이사지왕의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지왕은 신라의 왕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서에 나와 있지 않는 무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사지왕은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금령총 금관입니다. 경상도 경주시에 있는 고무덤으로서 5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무덤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누구의 무덤인지는 알지 못하며 금관이 나오기 때문에 한나라의 왕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봉총 금관입니다. 경상도 경주시에 있는 고무덤으로서 391년이나 451년 중에 만들어진 무덤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봉총은 스웨덴 황태자였던 오스칼 프레드라크 바렐름 올라프 구스타프 아돌프가 발굴한 고무덤으로서 서봉총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봉총 금관은 일본 놈들에 의해 술자리에서 기생에게 금관을 쓰게 했던 사건이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천마총 금관입니다. 경상도 경주시에 있는 고무덤으로서 신라 21대 소자왕 또는 22대 지증왕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추정입니다. 확실하다면 총이라는 글자가 붙을 수 없습니다. 천마총은 천마도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천마총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황남대총 금관입니다. 경상도 경주시에 있는 고무덤으로서
삼국시대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물왕, 실성왕, 눌지왕, 자비왕의 왕릉으로 추정한다고 하는데 이 금관은 여성의 무덤으로 생각되는 북분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여왕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뇌물왕, 실성왕, 눌지왕, 자비왕의 왕릉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황남대총 남봉분에서는 금동관이 출토되었습니다. 황남대총에 관한 미스터리는 오른쪽 위를 클릭해보시면 자세한 내용의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의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수민방님의 영상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고령 금관입니다. 경상도 고령에서 출토되었다는 금관입니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 45호에서 도굴된 금관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전라도 나주 신촌리 금동관입니다. 옹관묘에서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금관이 아닌 금동관으로서 금관보다는 한 단계 아래급으로 생각되는 금동관입니다. 경상도에서 출토된 금관들은 뇌산자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 금동관은 그와 비슷하지만 복잡한 풀꽃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기만 합니다. 금동관은 이것 외에도 많이 존재합니다.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전 강서군 금관입니다. 북한 평양 서남쪽에 위치한 강서군에서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고구리 땅에서 출토된 금관은 총 6개이지만 모두 도굴되었다고 합니다. 불꽃 모양을 가진 금관으로서 4세기에서 5세기의 금관이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경상도에서 출토된 금관들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전 강서군 금관은 남아있지만 다른 5개의 금관은 사라져서 지금은 없다고 합니다. 북한 지역에서도 금관이 존재했다는 말은 그 지역에도 왕이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전라도나 충청도에서는 금관이 발견되지 않고 금동관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관과 비슷한 모양의 다른 곳에서 출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두 곳이고 첫 번째는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틸리아 테페 유적에서 발굴된 금관입니다. 경상도에서 발굴된 금관과 거의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틸리아 테페 금관은 1세기에 만들어진 금관으로서 우리나라 경상도에 있는 금관보다 3세기에서 4세기나 빠른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먼저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쪽 사람들이 넘어와서 만들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금관의 양식을 사용하는 민족 집단 중에 한 갈래가 나와서 뻗어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중앙아시아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현재 흑해 북쪽에서 출토된 사르마트 금관이 있습니다. 금관의 윗부분에 있는 장식들이 우리 경상도에서 발굴된 금관과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금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와 멀리 떨어진 서역에서 만발굴되었고 아주 먼 거리인데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지 아직은 밝혀내고 있지 않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발굴된 사카 시기 쿠르간 대형 무덤에서 황금보검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경상도에서 발견된 보검과 카자흐스탄에서 발굴된 보검을 보시면 완전 똑같다고 해도 문제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경주에서 발굴된 보검은 삼태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한반도에서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됩니다. 초원기를 따라 한반도에까지 와서 나라를 세우고 각종 금관과 보검 등을 만들었습니다. 금관이 왜 도굴이 안 되고 아직까지 남아있었던 것은 무덤 양식이 적성목곽분묘이기 때문입니다. 도굴꾼들이 땅을 파서 들어가면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도굴을 하지 못했다고 보여지고 과거에 도굴을 시도했다고 무덤이 무너져서 생매장되었던 흔적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경상도 경주에는 고무덤인 큰 고분이 왜 많을까요? 경상도 경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북한 평양 서남쪽에도 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압록 강변에 있는 지반시에도 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곳은 대륙 하남성 낙량시 북쪽에 위치한 북망산입니다. 우리 생활에 많이 녹아있는 북망산천 가는 길입니다. 그럼 고구리에서는 현재 지반시에 있는 고무덤군의 귀족이나 왕족들의 무덤들이 있고 평양 서남쪽에 고구리 귀족들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백제의 귀족들이나 왕족들의 무덤은 북망산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북망산에 고무덤들이 많은데 중국에서는 그곳을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네 조상들의 무덤이면 잘 관리하고 공원화해서 관광 수익도 벌어들일 것인데 북망산은 그냥 이름만 남아있고 관리를 안 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묘지의 비석들은 다 뽑아다가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낙양의 수도였다면 황제의 무덤도 있을 것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면서 그냥 방치하는 게 이상할 따름입니다. 중국에서 운영하는 바이두 지도에서도 북망산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이 됩니다. 결론은 한 가지, 자기네 조상들의 무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북망사는 백제의 왕족들이나 귀족들의 무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경상도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신라의 왕족들이나 귀족들의 무덤은 경상도에 밀집되었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후방에 안전하게 신라인 자신들의 조상들을 안전한 곳에서 모시기 위해서 경상도에다가 묘지들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구리는 집안시 또는 평양 서남 쪽에 만들어 놓고 신라는 경상도에 만들어 놓고 백제는 북망산으로 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제의 왕족들은 현재 중국 땅에 있기 때문에 금관이 발굴되었다고 해도 녹여서 팔아먹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구리의 집안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도굴이 쉬운 돌방무덤 형식이라서 남아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1900년대 초중반에는 금관이 도굴꾼 손에 들어가면 그 금관 자체를 파는 것보다 녹여서 금으로 파는 것이 안전하고 돈도 되니 녹여서 팔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신라형 금관은 전 세계 어디에서 먼저 출발했다고는 보기 힘듭니다. 우리는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민족은 천산에서 환희님이 시작을 해서 대륙의 동쪽으로 이동해와 동이족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웠고 단군조선 등으로 불리워졌습니다. 천산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신라형 금관을 사용하는 민족들은 좌우로 퍼져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우산국은 어디일까요? 역사서에 나와 있는 우산국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보실게요. 삼국유사 권 제1기 지철로왕 아슬라주 지금의 명주의 동쪽 바다 가운데에 순풍으로 이틀 걸리는 거리의 울릉도, 지금은 우릉이라 한다가 있었다. 둘레가 26,730보였는데 섬사람들은 그 바닷물이 깊은 것을 믿고 교만하여 신하되기를 거부하였다. 왕은 이참 박이종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그들을 토벌하게 하였다. 박이종은 나무로 사자를 만들어 큰 배 위에 일렬로 세워놓고 그들을 위협하며 말하기를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를 풀어놓겠다. 하자 섬사람들은 두려워 항복하였다. 왕은 이종에게 상을 내려 주의 장관으로 삼았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을 뽑아보겠습니다. 아슬라주 지금의 명주, 동쪽 바다로 순풍으로 이틀 걸립니다. 울릉도는 둘레가 26,730보입니다.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6자가 1보입니다. 1자는 206mm입니다. 206 곱하기 6 곱하기 26,730을 하면 3,303만 8,280 나옵니다. 즉 33km입니다. 신라본기 제사 지증 마립관 13년 6월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다. 여름 6월에 우산국이 항복하여 복속하고 해마다 토산물을 곡물로 바쳤다. 우산국은 명주의 정동쪽 바다에 있는 섬으로 혹은 울릉도라고도 부른다. 땅은 사방백리인데 지세가 험한 것을 믿고 복종하지 않았다. 등등 생략하고 여기서 중요한 문구는 울릉도가 사방백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리는 심리의 4km, 중세의 기준으로는 5km입니다. 그럼 사방중 지름은 50리입니다. 킬로미터로는 20km, 중세의 기준으로 25km입니다. 다음 고려사에 써있는 울릉도를 볼게요. 이번 사서가 중요합니다. 모든 정보가 다 있네요. 울진현은 본래 고구려의 우진야현 고오리군이라고도 한다. 신라 경덕왕 때 지금 이름으로 고초군으로 삼았다. 고려 때 현으로 강등시켜 현령을 두었다. 울릉도 현의 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신라 때의 우산국이라 불렀고 무릉 혹은 우릉이라고도 불렀으며 사방이 백리이다. 지증왕 12년 511년에 와서 항복하였다. 태조 13년 930년에 섬사람들이 백길사두를 보내 박물을 바쳤다. 의종 11년 1157년에 왕이 울릉의 땅이 넓고 토지가 비옥하여 옛날에 주연이 있었고 백성이 거주할 만하다고 들어 명주도 감창 김유립을 보내었는데 가서 보고 와서 김유립이 아래기를 섬 안에 큰 산이 있으며 산 정상에서 동쪽으로 향하면 바다까지 마녀 보이고 서쪽으로 향하면 13,000여 보이고 남쪽으로 향하면 15,000여 보이고 북쪽으로 향하면 8,000여 보입니다. 촌락의 흔적은 7군데이고 석불 철종 석탑이 있습니다. 시호 호본성 남초가 많이 자라지만 바위가 많아 백성들이 살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그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다. 일설에는 우산무릉이 본래 두 개의 섬으로 서로 멀지 않아 기후가 청명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 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을 뽑아볼게요. 섬 안에 큰 산이 있고 산 정상에서 동쪽으로 10,000보, 서쪽으로 13,000보, 남쪽으로 15,000보, 북쪽으로 8,000보입니다. 그 섬에는 바위가 많아 사람들이 살기는 좋지 않다고 하네요. 여기서 진짜 중요합니다. 우산, 무릉이 본래 두 개의 섬이라는 점 서로 멀지 않다고 합니다. 기후가 좋으면 사람의 눈으로 두 개의 섬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느낌이 오신 분들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한반도 오른쪽에 있는 대한민국 울릉도는 아니라는 것 두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요. 종합해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현재 지금의 울릉도를 먼저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틀이면 그 섬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시절에 어떤 배로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하루 걸릴지 이틀 걸릴지 3일 걸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맞춰서 평균 속도 10km로 간다고 생각해보면요. 울릉도는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삼척에서 울릉도까지 직선거리 133km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그 섬의 둘레는 26,730보라고 하는데 키로로 환산하면 약 33km 나옵니다. 그런데 울릉도의 둘레는 약 44km가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사방 백리입니다. 사방을 다해서 백리이니까 현재 기준이나 중세 기준의 중간치인 45km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근차치를 가져가네요. 네 번째로는 그 섬에 큰 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산 정상에서 동서남북 방향을 잡아 거리를 계산해 둔 게 있죠. 울릉도에 접해 보겠습니다. 현재 울릉도에는 가장 높은 봉우리가 성인봉입니다. 한번 보세요. 방향의 거리를 보시면 무언가 생각날 거예요. 얼추 비슷하긴 하네요. 정말 현재의 울릉도가 신라시대 우상국이었을까요? 다섯 번째도 보시죠. 바위가 많은 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울릉도를 보시면 바위가 많습니다. 농사지을 땅이 부족합니다. 여섯 번째는 본래 두 개의 섬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지금은 아니다 라는 말이 될 수 있죠. 고려시대에는 두 개의 섬이 아니고 한 개의 섬이었나 봐요. 아니면 고려시대에는 섬이 아닐 수 있죠. 그런데 현재 울릉도는 독도와 너무 떨어져 있고 지금도 섬으로 남아 있습니다. 신라시대에도 두 개의 섬이고 고려시대에도 두 개의 섬인데요. 한문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근본 본 두 이 섬 도 서로 상괄 거 아니 불 멀 원입니다. 본이도 근본적으로 두 개의 섬 상거불언 서로 떨어져 있고 멀지 않다. 원래부터 두 개의 섬은 가까이에 붙어 있었다. 라로 해석하면 될까요? 아마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요, 두 개의 섬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무려 100km나 떨어져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기후가 청명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칙, 갑, 망, 견, 법칙, 칙, 오를, 갑, 발할, 망, 볼, 견. 기후가 좋으면 반드시 본다. 로 해석하면 됩니다. 현재 울릉도는 절대 못 보죠. 육지에서 133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독도는 2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섬의 크기나 거리는 중세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볼 수 있고 없고는 차이가 납니다. 한 개의 섬이 떡 하나 있는데 사서에는 두 개의 섬이 있다고 합니다. 오차 범위를 넘어서 전혀 맞질 않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구글 어스를 보면서 우상국을 찾아보았습니다. 일단 우상국을 찾는 데에는 조건을 걸고 찾아보았습니다. 우상국에 대한 사서에 나오는 조건들이 7가지나 되니까 그걸 근거로 우상국을 찾기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우상국은 정말 울릉도일까? 라는 생각에 점점 빠져들더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의 동부 해안 지역은 지대가 낮아서 과거에는 바다였다는 사실을요. 책보고님의 우상국에 대한 영상이 생각나서 그 위치를 찾아보았습니다. 아닌가 다르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중국의 동해안을 보시면 바다와 접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쪽 바다라는 지명이잖아요. 바로 옆에 동해안이 아닌 바로 옆에 산이 있더라도요. 구글어스로 그 산의 높이를 측정한 결과 596m가 되더라고요. 해발 2m에서 바라보는 596m 산이면 엄청 높은 산일 겁니다. 그래서 사서에 나오는 조건을 다 걸어보았습니다. 문제는 당연히 발생했습니다. 두 개의 섬이 아닌 세 개의 섬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개의 섬은 작은 섬이라 무시해도 될 듯합니다. 이제부터 그 조건을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해수면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그곳에 섬이 만들어질까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50m 해수면이 올라가면입니다. 많은 곳이 잠기네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 해수면의 높이 3m를 해보았습니다. 이 지역에 섬이 되네요. 그때 그 당시에는 3m에서 5m 정도 해수면이 상승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3m인 것 같아요. 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대륙의 울릉도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쪽 바다로 이틀거리이다. 위쪽에서 약 40km 나오고 아래쪽에서는 약 50km 나옵니다. 이틀 걸려서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닌 듯 하지만 어디에서 출발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꼭 바닷가에서 만가라는 법은 없지요. 큰 항구에서 출발하여 이틀 걸린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울릉도와 가까운 곳에 항구가 없어서 타고 갈 만한 배가 없으니 주변 큰 항구 도시에서 출발하여 이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울릉도 둘레가 26,730보입니다. 키로로 환산하면 약 33km 나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미 거리를 재놓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약 34km 나옵니다. 오차를 계산하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섬의 외곽 거리를 보겠습니다. 51km 나옵니다. 이건 8km나 오버되는 경우가 되네요. 하지만 두 개의 섬 중에 어느 섬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방 백리이다. 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 섬은 가로 12km, 세로 6km입니다. 사방인이 12km 더하기 12km 더하기 6km 더하기 6km 더하기 하면 36km가 나옵니다. 다음 섬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가로는 11km, 세로는 10km입니다. 사방으로 해서 계산하면 11km 더하기 11km 더하기 10km 더하기 10km 더하기 하면 42km 나옵니다.
사방백리는 몇 킬로미터일까요? 40km에서 50km 이 안에는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중세의 거리 기준이 심리에 현재의 킬로미터로 계산을 어떤 수치에 대입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생각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가 거리를 계산한 것과 그때 그 시절에 계산한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점 오차가 발생하므로 이 정도의 크기는 맞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는 산, 정상에서 바다까지의 거리를 나타내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섬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섬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비슷하게나마 맞춰봤습니다. 두 번째 섬입니다. 방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곳, 그때 그 시절의 정확한 방위각으로 동쪽을 향했을까요? 아니면 해가 뜨는 곳을 동쪽으로 생각하고 그쪽으로 방위각을 잡았을까요? 현재 해 뜨는 곳은 동동, 남입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바위가 많은 섬이라고 합니다.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구글어스로 어느 정도는 보이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본래 두 개의 섬, 원래 두 개의 섬이었다는데 지금은 아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구글어스로 보시면 지금은 현재 섬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해변에 없는 동해안입니다. 왜 해변에 없었을까요? 한번 가보실게요. 보시면 외곽에 육지입니다. 저 재미있는 사실은 동해안 안에 우산진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 찾던 그 우산국, 우산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한반도에 있는 울릉도는 육지에서 울릉도까지 맨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죽어도 못 봅니다. 하지만 대륙에 있는 울릉도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산에서 대마도 일본말로 쓰시마 섬을 날씨가 좋은 날에는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쓰시마까지의 거리가 48km 나옵니다. 대륙의 울릉도와 육지에서의 거리가 비슷한 걸 보니 날씨가 좋은 날에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오차 범위를 생각해서 적용했습니다. 어느 쪽이 울릉도와 더 가까울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대륙의 울릉도, 우산국을 전편에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해수면 상승에 대해 이해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잠깐 이나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짧은 영상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면 상승의 기록은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편의 내용과 관련된 영상이니 못 보신 분들은 여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 김제시에 가보면 벽골제가 있습니다. 평지에 담을 쌓아서 만든 긴 방조제입니다. 4에서 5세기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백골제의 쓰임새가 댐으로서의 기능이 아닌 방조제였다고 합니다. 밀물과 썰물이 많은 우리의 서해바다입니다. 군산이나 김제는 지대가 낮아서 바닷물이 들어오면 많은 뻘밭이 생기게 되어 있죠. 바닷물이 들어오는 길목에 방조제를 만들어서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하여 방조제 안쪽을 농지로 만들기 위해 벽골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시대 문무왕의 가문사라고 추측하는 곳에 가보면 옛날에는 선착장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 있습니다. 이 또한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이죠. 그 앞에 지면은 해발 9m 나옵니다. 그리고 작은 하천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경주의 오른쪽 산지에서 흐르는 하천으로 가문사 위치는 그 하천의 하류입니다. 토산물로 수천 년 동안 흘려내려와서 지면이 올라갔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대륙의 울릉도, 우산국의 위치를 보시면 대륙의 큰 강 중에 회수가 있습니다. 대륙의 울릉도, 우산국의 위치 아래와 회수 하구와 만나고 있습니다. 또한 황하의 지류 변화를 연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358년부터 1855년까지 대륙의 울릉도, 우산국 아래가 황하강 하구입니다. 황하강의 하구의 변화는 엄청납니다. 저 서북쪽 고비 사막에서 떠내려오는 모래 흙들 때문에 물이 노랗게 변하여 황하 난명층이 붙듯이 많은 모래를 실어 나릅니다. 이 지도는 연도별로 해안선을 표시한 지도이기도 합니다. 제가 표시하는 곳이 우산국입니다. 1128년도부터 1855년까지 섬으로 되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30년간의 황하강 하구의 변화되는 모습을 구글어스 타임랩스로 보겠습니다.
대륙에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땅은 삼국의 땅이 아니었다는 게 아닙니다. 삼국일 때는 고구려였다가 고구려가 신라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한반도 땅도 신라가 되었습니다. 신라가 저물어 가던 시절 고려가 물려받았습니다. 이 땅의 역사를 말하시려면 지금껏 배워온 대로 삼국시대 다음 통일신라 대진국 다음 고려 여진국 다음 조선 다음 대한제국 즉 대한민국입니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1500년간의 우리의 영토는 광활했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 땅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유물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물 유적입니다. 우리의 고유 악기들이 있습니다. 가야금, 검은고, 비파 등등이 있습니다. 가야금과 검은고는 우리의 전통 악기라고 알고 있고 비파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전통 악기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분들의 영상에서 들은 이야기이지만 당비파는 현재 중국 악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향비파는 중국에서 들어와서 신라에서 개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게 말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비파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향비파와 당비파가 있습니다. 향비파는 머리 부분이 일자로 쭉 펴져 있고 5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비파는 머리 부분이 굽혀져 있으며 4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 많은 부분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구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민족 문화 백과사전에서 5세기 서역에서 고구려로 전해졌다고 보인다고 합니다. 5세기면 400년대입니다. 하지만 중국정사조선전 후한서와 삼국지 위서의 내용에 비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후한의 시대는 약 200년 이전에 일어났던 나라이고 위나라 시대는 약 300년 이전의 시기로서 5세기에 들어왔다고는 볼 수 없는 팩트입니다. 중국정사조선전 후한서와 삼국지 위서를 보시겠습니다. 후한서 동이열전 한 진하는 그 노인들이 스스로 말하되 마지막 줄을 보시면 그들의 풍속은 노래하고 춤추며 술 마시고 비파 뜯기를 좋아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파란 단어가 나옵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 그 나라의 풍습은 노래하고 춤추며 술 마시기를 좋아한다. 비파가 있는데 그 모양은 축과 같고 연주하는 음곡도 있다. 비파가 있다고 합니다. 비파의 기원을 알아볼까 합니다. 삼국사기, 잡지, 음악, 향비파의 기원을 보시면 향비파는 당 제도와 대체로 같고 약간 다른데 역시 신라에서 시작했지만 누가 처음 만든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 여기서 보시면 신라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만든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당나라가 만들었는지 신라가 만들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이 악기를 만든 사람을 모른다는 말이고 신라가 먼저 시작하였다고 하니 신라에서 당나라로 넘어간 듯합니다. 삼국사기 기록을 보시면 삼국사기, 잡지, 음악, 풍속통에서 말하는 비파에 대한 기록, 비파는 풍속통에서 이르기를 가까운 시기에 음악가가 만든 것인데 그 기원을 알 수 없다. 길이는 삼자, 오치로, 천, 지, 인과 오행을 본뜬 것이고 사연은 사실을 상징한다. 하였다. 천지인, 오행이라는 것은 향비파를 말하는 것일 것이고 사연은 당비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삼국사기, 잡지, 음악, 성명에 대한 기록을 보시면 성명에서 이르기를 비파는 본래 호인들이 말 위에서 타는 것으로 손을 앞으로 미는 것을 비라하고 손을 뒤로 당기는 것을 파라함으로 이를 이름으로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호인입니다. 호인은 북방민족입니다. 흉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흉노의 후손은 진안입니다. 진안은 신라가 되었습니다. 즉 비파는 흉노에서 신라로 전해진 신라의 전통악기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고구려는 북방민족과 동이족들이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당비파라고 해서 당나라 비파가 아닙니다. 당비파가 화적으로 많이 퍼져나가서 이름이 변경되었을지도 모르지만 당비파와 향비파는 우리의 고유 전통악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댓글 중에 삼국사기를 100% 믿으면 아래서 태어난 신라왕들은 어떻게 설명되냐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주장하고자 하는 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국인이 삼국사기를 믿어야지 일본석이나 화족 사설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도 믿지 못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와 다른 뜻을 가진다면 그것에 대해 믿지 않고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란한 역사를 찾아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